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에 거주 중인 김옥수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김옥수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속 시원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건을 맞이하게 된 여성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이제야 철이 들어 취직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 살만하다 싶으니 그간 고생했던 양육에 대한 보상은 참으로 비참하게 다가오더군요. 물론 우리 아이 3명이 다 저를 아프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상처를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있는 우리 큰아들이었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지 동생들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어요. 지 아빠가 가진 좀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어 저도 같이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에 같이 살 때 많이 힘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래도 중요한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아이들이 모두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둘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저에 대한 애틋함이 생겼는지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마음 고생했던 것들을 그나마 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니 생각지도 못하게 자식 놈 때문에 속을 썩게 되었네요. 지금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인연을 끊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첫째 놈은 지 아빠를 닮긴 했어도 겉만 좀 그렇지 속에는 잔정이 좀 있는 놈이었어요. 큰아들 놈은 크면서 지가 첫째니까 본인이 잘 되어야지만 밑에 들도 그 덕을 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서 유학을 보낼 때나 취업을 준비할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죠. 저희 남편이 시댁 쪽에서 받은 재산이랑 본인이 열심히 돈 벌어 땅과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잘한 덕에 재산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3명 다 여유롭게 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첫째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정말 본인 말대로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한 뒤로는 자신이 벌어낸 돈으로 저희 부부 대신 지가 동생들 용돈 줘가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으니 아예 속 없는 경우 없는 놈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랬던 놈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경우도 없는 인간으로 바뀐 건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얘는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결혼할 애를 집에 데리고 올 때 며느리감이 눈에 안 찼어요. 얼굴은 반반했지만 직업도 그냥 그렇고 첫인상부터 차가운 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애도 인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상대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우리 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만큼은 좀 사근사근하면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보통은 첫며느리로서 집에 오면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텐데 이 아이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름 손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내놨거든요. 어디 반찬이 입에 좀 맞아요? 귀한 손님이 온다고 신경을 좀 쓰긴 했는데 입에 잘 맞는지 모르겠네. 좀 짜네요. 찌개도 너무 걸쭉하고 시금치는 좀 덜 삶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푹 삶으면 쓴맛이 나요. 간도 진한 것 같고
제 입에는 잘 안 맞아요. 당돌하게 저희 음식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대답을 들으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보통은 입에 맞지 않아도 이런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전 솔직한 건지 당돌한 건지 구분이 안 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당황하고 있던 사이에 이건 뭐 그 분위기를 풀어줘도 부족할 판에 우리 아들놈이 끼어들어 한술 더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이 사람 보면 반찬은 좀 싱겁게 해주세요. 처가 쪽이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랑 다르니까 엄마가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먹어야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큰아들놈의 말에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혼내야 하나 성질을 내야 하나 분간이 안 돼. 또 한 번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막내 딸이 발끈하며 말을 하더군요. 오빠, 듣자니까 진짜 오빠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언니, 초면에 죄송하지만 언니도 저희 오빠랑 결혼할 생각으로 여기 온 거 맞아요? 지금 태도로 봐서는 전혀 그런 생각으로 온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에요.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엄마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오빠가 알아서 차려 먹어. 저도 초면에 죄송해요. 아가씨, 제가 워낙에 좀 솔직한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없는 소리를 잘 못해요. 입에 맞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을 한 건데 무례하게 들렸으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의 말에 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제 말을 대신 전해준 게 어찌나 고맙던지. 하지만 이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온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또 한 번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사과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여자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나빴지만 더 이상 언성을 높이면 안 될 것 같아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초면에 그것도 지 시부모님이 될 분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다니 그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 경우도 아닌 거고 그런 애라면 우리는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예의 차려서 오게 할 거 아니면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마. 남편도 그날 딸이 다 해주느라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들도 좀 깨달았는지 죄송하다고 하고는 다시 한 번 며느리를 데리고 와 같이 사과를 하며 저희 마음을 풀어주었죠. 그 뒤로도 몇 번 방문을 하며 나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저희도 겪을수록 정말 솔직하면서도 좀 차가운 성격인 것만 빼면 생활력도 좀 있어 보이고 둘 사이도 많이 좋아 보여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혼 전에 삐걱거리는 게 어디 안 갔던 걸까요? 처음에 좋지 않았을 때 딱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순간적으로 반짝 자라는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결혼 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부터 심하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약한 수준이었는데 거의 이런 거였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둘째 외 셋째 모두 가족이 다 있었는데 이 애들은 항상 일찍 와서 제가 밥 차리는 것도 도우며 처음부터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늘 밥을 다 차렸을 때 와서는 끝나고 설거지도 한 번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기업 다니느라 일이 많아 시간을 쪼개고 온 거라나 뭐라나.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바쁜 것은 우리 때랑은 또 다르다고 하기에 그건 이해를 해줬습니다. 우리 둘째나 셋째 놈이 가끔 서운해했지만 본인들은
다들 우리 부부가 좋아서 찾아오는 거니까 별 소리 안 하고 잘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제가 크게 다쳤을 때였어요. 제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나들이를 나갔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다리 한쪽이 부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랑 둘째 아들은 놀라서 와가지고 둘째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우리 딸은 딸대로 찾아와서 저희 집에 반찬도 넣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랬어요. 게다가 우리 둘째 아들은 자기가 다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죠. 일하느라 바쁜 제 아빠 대신에 보호자 역할을 하며 저를 챙겨주었고 병원비도 모두 대주고 말이에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자식도 이런 때 써먹으라고 키우는 거라며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첫째 내외는 분명 제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깁스를 풀기 전 또 한 번의 가족 모임이 있었더랬죠. 그때도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의식을 하려고 보니 제 몸이 성치 않아 애들이 다 집에 와서 식사를 차렸어요. 그런데도 이날도 역시나 첫째는 한참 늦게 와서 밥을 다 차렸을 때쯤 들어왔죠.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아픈 저를 보고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때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꽤 많이 다치셨네요.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노년에 어딜 그렇게 다니셔서는 그냥 나이 드셨으면 집에 곱게 계시는 게 상책이에요. 어머니가 어디 젊은 시절 체력인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연세에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면 노망났단 소리 들으실거려? 아주 지 시어미를 가르치다 못해 노망난 할망구로 만들어버리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호되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픈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죠. 야, 너는 지금 그게 달린 입이라고 그렇게 짓거리는 거냐? 어디 시어미를 노망난 할망구로 만들고 난리야? 네가 내가 나들이 간다고 용돈을 한 번 줬어? 아니면 다쳤다고 해서 괜찮냐며 전화 한 통을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어디다 대고 훈수질이야? 저는 화가 나서 있는 그대로 성질을 내버렸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화내기에 마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며느리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형수 말씀이 지나치세요. 형수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십니까? 형수! 부모님께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이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못 배운 티가 나 진짜. 우리 막내 아들은 늘 어디서나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애였기 때문에 지 형수가 아무리 경우 없게 하더라도 그동안 꾹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는지 처음으로 지 형수를 무시하는 말까지 써가며 나무라더라고요. 사실 큰 며느리는 직업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자기 생활비를 버는 애였거든요. 물론 프랜차이즈 식당의 매니저로 들어가 일하는 거라 어느 정도 대우는 받고 있었지만 아들들은 4년제 대학 나와 중소기업 이상 다니고 있는 자식들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직업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더더욱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무리하게 나오니 우리 작은 아들도 크게 쓴소리를 하느라고 언급을 한 거였어요. 큰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더니만 자기를 무시하는 말투에 화가 났는지 발끈하더라고요. 어머, 오히려 말씀이 지나치신 건 서방님이시네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가족 시대도 아닌데. 언니,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작한 건 언니잖아요. 언니 말대로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 엄마 나이면 아직 밖에 다니기에 창창한 나이인데, 어디서 그런 말로 사람 모욕을 주고 그래요. 언니야말로 이런 시대에 사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옛날 시대 때 태어났으면 큰 며느리 질 못하면 내쫓겨도 100번은 더 내쫓겼을 텐데, 언닌 아직까지도 욕에 붙어 있잖아요. 지가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역할이나 제대로 했으면 몰라. 진짜 별꼴이야. 큰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네가 큰아들이니까 많이 투자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온갖 생 요구는 다 해놓고 결혼하고는 아예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럴 거면 다 토해내. 우리 엄마 아빠 돈이랑 그간 너한테 한 희생 다 쏟아내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우리 딸과 둘째 아들이 합세하니 큰 며느리와 큰아들 놈은 완전히 기가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지도 양심에 찔렸는지 큰아들 놈한테만 전화가 와서는 죄송하다며 용돈을 3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돈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아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큰아들 놈의 계좌로 다시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며느리와 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는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 새끼들이라 또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이 되기에는 한참 먼 족속들이었어요. 이들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더 불효막심한 짓은 안 하겠지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멀지 않아서 몸서리치고 말았죠. 그 후로 몇 년간은 그냥 조용했어요. 큰아들은 정신은 차린 듯 했지만 여전히 다른 애들만큼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내고 있어 그걸로 저는 됐다 싶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건 바로 우리 남편의 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치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잘 깜빡깜빡 하더니만 언젠가 한 번은 집을 혼자 못 찾아오는 바람에 경찰서로 가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날로 바로 병원을 예약해 놓고 치매 검사를 받았더랬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부터 남편은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결국에는 아직 퇴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는 정신이 거의 오락가락하며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첫째 놈들이 지 아빠가 아프다니까 정신이 좀 차려졌는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심지어는 며느리는 직장까지 그만두고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제 시아버지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아들 놈이 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아빠 간호하느라 고생하는데 여행을 좀 다녀오세요 라며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혼자 나갔다 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던 거 있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애들아빠 말 들으세요. 어머니 그동안 아버님 간호하느라 외출 한번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마실도 나들이도 다 못 하셨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하실 만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버님 맡기시고 편하게 쉬다 오세요. 저 그동안 어머님 옆에서 많이 간호해봐서 혼자서도 충분히 아버님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돈 두둑이 챙겨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큰 며느리도 합세해서 자기가 남편을 보겠다고 하니 저는 남편이 아프고 나서 한 번도 외출을 할 때 마음
편히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 아이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던 며느리가 챙겨주니 더 감동이 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그 기간이 거의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남편의 상태는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예 제정신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태로 1년이 안 돼 남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같이 지지고 볶고 살면서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었는데 노년에 들어서야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서로가 애틋해져 같이 잘 살고 있을 때 이런 시련이 찾아와 더욱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던 순간과 장례식장에서 우리 막내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란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자식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지냈는데 유일하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애들이 바로 우리 첫째 내외였습니다. 얘네들은 이상하게 제가 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태도들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더니 며느리도 나중에는 지 아버지 상태가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던 순간과 장례식장에서 우리 막내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이가 바로 우리 첫째였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첫째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도 나중에는 시아버지 상태가 더 심해지는데도 한 번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임종을 겨우 지키고는 장례식장 안에서도 온갖 인상을 다 쓰며 귀찮다는 듯이 지내는 게 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는 그 애들을 신경 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는 죽은 남편이고 뭐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맞이해야만 했죠.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썩은 표정으로 있던 큰아들 내외가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저희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 제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천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더라고요. 저는 여분의 물건들을 리빙 박스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글쎄 저희 큰 며느리가 저도 모르는 무언가를 숨겨 놓았죠. 그리고 그걸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하는데 그곳에 있던 저와 둘째, 셋째 내외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웃으며 당당하게 꺼내든 무언가는 바로 한 장의 종이었고 그 안에는 남편이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는 유언장이 적혀 있었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 무려 70%를 첫째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큰 며느리와 첫째 놈은 그걸 꺼내와서는 당당하게 저희 앞에서 읽어 내려갔고 조금은 삐뚤빼뚤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글씨체와 도장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며 그 종이를 다시 가서 보았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남편의 흔적이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서 완전한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죠. 그리고는 이 치밀한 인간들 때문에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긴 날짜를 보니 제가 여행을 가고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 며느리와 아들놈이 어떻게 남편을 꼬드겼는지 유언장을 본인 손으로 직접 작성하게 만든 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정신이 살짝은 돌아올 때였는데 돌아와서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 내외의 꼬심에
충분히 유 원장 글을 작성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어요. 그걸 노리고 이 첫째는 간호를 했던 거였습니다. 도장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내용 자체도 100% 상속이 아닌 일부 상속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본인 형제들이나 저에게 돌려지게끔 손을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땅이나 건물 주소야 등기부등본을 떼면 다 나오는 거라 그 주소들을 알아내는 것쯤이야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짓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니 저희 둘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눈이 뒤집히면서 큰형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해 내더군요.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네가 다 꾸민 일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아빠가 너한테 상속을 이만큼이나 하는데?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어디서 반말이야? 첫째인 내가 상속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첫째는 인간 말종 같은 소리를 내뱉고는 이제 이대로 처리만 하면 될 거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파악한 저희 남은 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일단은 소송을 걸기로 했지만 남편의 자필과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 유 원장이었기에 저희 쪽 상황이 많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쁜 것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러운 싸움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기자고 다짐하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싸움이기에 소송은 들어갔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고 큰아들네 부부는 명절 당일날 저에게 전화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던지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괜히 힘 빠지게 소송 진행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노년 보내세요.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넉넉할 거고 또 어머니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거 뺏어서 뭐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네요. 지금 애들 데리고 제주도 와 있어서요. 대신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계좌로 돈 보내드렸으니 그걸로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어차피 명절에 온다고 해도 안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기어이 먼저 전화해서 사람 속을 긁는 며느리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내줬다는 돈을 다시 보내주기 위해 계좌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저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뒷목을 잡아 떨어야 했죠. 며느리가 저에게 보내준 돈은 다름 아닌 3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어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사악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어 한참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다음 날 집에 찾아온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우리 남은 자식들도 분통을 터뜨리며 힘들어했죠. 그렇게 눈물과 고통의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더 악착같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갈며 소송을 준비했고 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인내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침내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다들 결과가 궁금하시죠? 판결문에는 큰아들이 증거로 제출한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판결을 받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우선은 소송에서 이겼다는 안도의 눈물과 부모 자식 간에 이 돈 때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마주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됐어. 이겼다고. 이제 저것들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 아무리 후레자식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천인공노할 행동을 하는 놈들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둘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유언장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남편의 건강 상태였어요. 저희는 법원에 남편 치매 진료 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남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가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유언장의 집행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요즘 많이 하시는 공증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라 그 유언장은 고작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그리고 요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는 상속자인 큰아들 내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목을 잡은 거였죠. 보통 친척이나 형제들을 많이 내세운다고 하던데 그 유언장은 그 누구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체랑 인감도장도 있는데 유언장을 인정 안 한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왜 이렇게 변했어? 결혼하더니 이제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보고 이런 짓을 꾸미다니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넌 꼭 천벌 받을 거다. 이놈아, 하늘에서 네 애비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전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들과 소송을 하느라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남편의 유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핸드폰을 켜고 여기저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신이 가끔 돌아왔던 남편은 아들 내외의 실상을 조심스럽게 녹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때 유언장 작성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엄마랑 동생들 잘 챙길게요. 장남이 잘 돼야 가족이 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 많은 돈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져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말대로 저희가 중심을 잡고 가족들 생길 테니까 믿고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뒤 더 끔찍한 녹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버님, 계속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그럼 어머님 오실 때까지 굶으세요. 노인네가 고집은 참 세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며 이틀 동안 밥도 안 주고 남편을 괴롭히기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장남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며 일주일을 보냈으니 아마도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여행을 갔으니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언장을 썼던 걸로 보였어요. 우리 남편은 이 사실을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생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늙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까요? 아마 남편은 큰아들 때문에라도 가슴이 아파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터졌고 그게 골마서 그렇게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녹음본을 들려주었고 다음 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놓으니 또다시 비굴한 얼굴로 큰아들 내외가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 키웠으니 어떻게 사기 신고까지 하세요? 아들이 인생 망하는 거 보고 싶어요? 호적에서 파는 것도 그래요. 어머니, 피가 어디 가나요? 평생 한이 될 텐데 당장 취소해 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시면서 평생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는 빌고 또 비는 자식들을 전 외면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다시 경찰에 신고해 끝내 법정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오지 못하고 전화만 주구장창 해대는데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악의 끝을 달린 인간을 더 이상은 거둘 수가 없어. 저는 피를 끊어내는 고통을 겪으며 첫째 내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남은 자식들에게 나 잘하며 살고 싶네요. 얘네들은 조만간 형량이 정해질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발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둘째랑 막내도 저의 아픔을 알고 같이 공유하며 더욱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우리 남은 자식들 덕분에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문구를 보내주더군요.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 이해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은 제가 젊기 때문에 이런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난 거라며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범주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서 살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단계 있으면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그런데요. 첫째는 저에게는 쓴 음식이지만 우리 둘째와 막내는 저에게 달디단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 것만 가까이 하며 지내려고 해요. 아들은 나중에 들어보니 그 많은 재산을 가로채 일을 그만두고 건물을 사려고 했다더군요. 요즘에 부동산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가며 인생을 살려고 했다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강했던 아들, 동생들도 잘 챙겼던 듬직한 아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지금도 녹음 속에 들리는 아들의 사악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잠에서 깨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후부터 너무나 변해버린 아들. 이 모든 게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어왔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잘한 거 맞는 걸까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을 했으면 천륜을 끊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쓴 맛을 내는 인연이 옆에 계시다면 부디 잘 끊어지고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인연들만 곁에 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옥수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에는 또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혹시 이런 사연을 겪은 선배님들이 있나 해서 제보해 주셨다고 하네요. 구독자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기 전 제가 영상에서 한마디 김옥수 할머니께 말씀드려보자면 할머니께서 하신 선택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쓴 부분은 멀리하고 달디단 부분만 함께 하셔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은 김옥수 할머니가 보내신 사연으로 김옥수 할머니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할머니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옥수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